이야기는 서씨 가문의 숨막히는 식당에서 시작된다. 차갑고 답답한 칼과 포크가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한도준은 윤서연 옆에 앉아 눈앞의 스테이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그의 표정은 순진하고 서툴러 주변 사람들의 격식 있는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는 왼손에 칼을, 오른손에 포크를 어색하게 쥐고 있어 때때로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윤씨 가문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한 듯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서연은 평소처럼 차갑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와인잔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다. 명목상의 남편에게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이 느껴지고 그것은 마치 바늘로 그녀의 자존심을 꿰뚫는 듯하다. 윤재훈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이복형은 늘 서연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매형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고급 레드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번뜩이더니 조롱하는 어조로 식사의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서연에게 매일 다 큰 자식을 돌봐야 하는 화려한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한지 물었다. 재훈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식당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지만 도주는 그 모욕을 전혀 못 들은 듯 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어 완벽하게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바보 같은 미소를 지은 후 다시 고개를 숙여 소고기와 씨름을 계속했다. 서연은 잔을 탁자에 콱 내려놓아 주변 하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차갑게 재훈에게 집안일은 그의 알바가 아니며 적어도 자기 남편은 여기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처럼 교활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정직하다고 반박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 재훈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의 입가에 있던 미소는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 되었다. 그러나 언쟁이 더 격해지기 전에 상석에 앉아있던 계모가 역겹도록 달콤하지만 가식적인 어조로 끼어들었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오라고 손짓한 후 가식적인 걱정을 담아 서연 앞에 놓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이 사회에서 제주도 고급 리조트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는데 서연의 지난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 수익성 좋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음 주 초 시행기한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토하고 서명하라고 재촉하며 이번 기회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펼치며 잠재적 위험을 재빨리 계산했지만 피로 때문에 평소의 날카로움이 흐려졌다. 그 순간 한도준은 여전히 음식을 먹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오직 그에게만 보이는 투명한 파란색 인터페이스가 공중에 떠올라 복잡한 분석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스크롤되어 내려왔다. 서류가 나타나는 순간 최고 관리 시스템이 작동했고 그의 눈앞에 붉은색 경고가 끊임없이 번쩍였다. 시스템은 계약서에 부실 채권 및 토지 이용 계획 위반에 관한 함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렸다. 서연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면 수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서그룹의 상속권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도주는 눈을 살짝 좁혔다. 길고 처진 속눈썹 아래 교묘하게 감춰진 그의 순진해 보이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고 심오하게 변했다. 그는 서연이 그 사형 계약서에 서명하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었다. 시스템에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문서를 파기하라는 긴급 임무가 주어졌다. 보상은 경험치와 새로운 스킬 해금이었다. 도주는 은근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의 진짜 의미는 테이블에 앉은 누구도 알아챌 수 없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색하게 팔을 휘둘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파리를 쫓으려는 듯 도준의 팔이 테이블 중앙에 놓인 값비싼 크리스털 와인 디캔터에 부딪히면서 디캔터가 서연이 막 펼치려던 서류 더미 위로 떨어졌다. 진한 붉은색 와인이 쏟아진 서류들을 순식간에 적셨다. 서우그룹 전략기획실의 아침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서우건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윤서연 본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백해진 얼굴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는 어젯밤 갑작스럽게 터진 부실공사 의혹 기사 때문이었다. 명백히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이었지만 언론은 이미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었고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서연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이복 오빠인 윤재훈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그를 지목할 확실한 물증이 없어 답답함에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가 공들여 준비해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이번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녀의 입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질 것이 분명했다. 같은 시각 한도준은 집무실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휴대용 게임기에 열중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남들이 볼 수 없는 푸른색 홀로그램 창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시스템 관리자 모드는 현재 서우건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붉은색 실선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선들의 끝은 놀랍게도 윤재훈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되어 있었다. 도주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시장 조작 대응 매뉴얼을 훑어보았고 상대방이 불법적인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게임기 버튼을 누르는 척하며 허공에 떠있는 가상 키보드를 조작해 윤재훈의 차명 계좌 정보를 해킹하고 그들이 주가 조작에 사용한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가동시켰다. 겉으로는 아이처럼 게임 효과음에 맞춰 몸을 들썩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금융전쟁의 최전선에서 냉철한 지휘관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서연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재무 보고서들을 신경질적으로 뒤적였지만 조작된 회계장부 어디에서도 반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 절망감만 깊어졌다. 그때 소파에 있던 도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해맑은 표정으로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와 자신이 마시던 딸기 우유를 내밀며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었다. 서연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며 손을 내저었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 위에 펼쳐진 복잡한 회계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자고 졸라댔다. 도준의 손가락은 서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특정 거래 내역들 사이를 불규칙하게 오가며 마치 별자리를 잇는 듯한 기이한 패턴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를 밀어내려 했으나 도준의 손가락이 멈춘 지점들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반복적으로 송금된 소액 결제 내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도준이 장난스럽게 연결해 놓은 그 선들은 교묘하게 분산되어 있어 전문가들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자금 세탁의 경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으며 그것은 윤재훈이 빼돌린 자금이 흘러간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준이 가리킨 숫자들을 급하게 메모하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충격과 환희를 동시에 경험했다. 그녀는 도준을 올려다 보았지만 그는 이미 흥미를 잃은 듯 다시 소파로 돌아가 게임기를 집어들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 방금 전의 행동이 단지 우연이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파헤칠 시간이 없었기에 서연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도준이 찾아낸 날짜와 계좌번호를 중심으로 정밀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절망에서 벗어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곧 닥쳐올 긴급 이사회에서의 반격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오후 2시에 소집된 긴급 이사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윤재훈 전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연의 경영 능력 부재를 질타하며 그녀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서우건설의 주가 폭락이 서연의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주주들을 선동하여 분위기를 자신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도준은 멍하니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을 통해 회의실 내부의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윤재훈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의 원본, 데이터를 조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시스템은 도준에게 타이밍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그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윤재훈이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을 내뱉는 순간을 기다렸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을 시작하려는 찰나 도준은 가상 인터페이스의 엔터키를 눌러 윤재훈의 노트북에 심어둔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켰다. 갑자기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윤재훈이 준비한 그래프와 도표들이 사라지고, 그 대신 그가 횡령한 자금으로 도박과 유흥을 즐긴 내역과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 증명 서류들이 적나라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사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윤재훈은 당황하여 노트북을 두들겼지만 화면은 요지부동이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와 도준의 힌트로 찾아낸 자금 세탁의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윤재훈의 주가 조작 혐의를 조목조목 고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기에 윤재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도준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머니 속에서 사탕 껍질을 까는 소리를 내며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천진난만한 표정을 연기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승리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사회가 윤재훈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결의하고 서연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되자 윤재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으며, 복도에는 그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책상을 짚고 버텼고, 직원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위기 극복을 환호했다. 도준은 슬그머니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톡톡 치며 집에 가면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 긴장된 분위기를 다소 엉뚱하게 깨뜨렸다. 서연은 도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오늘 이 모든 역전극의 시작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준의 넥타이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주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아 그저 희미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서연은 운전석의 도준을 룸미러로 힐끔거렸는데,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을 흥얼거하며 핸들을 잡고 고개를 까닥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도준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바보 같은 그의 표정을 보면 그런 의심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고, 그가 평소 보여주는 모습과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눈빛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워했다. 도준은 서연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시스템 창을 띄워 오늘의 성과 보상으로 지급된 스킬 포인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금융분석 레벨 1을 해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띄웠고, 그는 망설임 없이 포인트를 투자하여 자신의 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 집에 도착한 후 도준은 서연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자신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벽장에 숨겨둔 비밀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 다이어리에는 그가 바보 연기를 하기 전 진짜 한도준으로서 살았던 기록들과 앞으로 그가 무너뜨려야 할 재벌 가문들의 약점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오늘 윤재훈에게 날린 일격은 시작에 불과하며 서우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을 준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다음 퀘스트로 윤재훈이 고용한 사설 경호 업체와의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고, 도주는 이를 대비해 신체 강화 훈련을 시작해야 함을 인지했다. 그는 셔츠 단추를 풀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점검했는데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옷 안에는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도주는 테라스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낮에 보여주었던 멍청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을 통해 윤재훈 이분을 참지 못하고 뒷골목의 폭력 조직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도청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윤재훈은 서연을 납치하거나 위협해서라도 경영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고, 도주는 그런 형의 뻔한 수작에 헛웃음을 지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둠 속의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처단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시스템은 전투 모드 튜토리얼을 제안했고, 도주는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며 가상의 적들을 제압하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다가올 폭풍을 조용히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서우그룹 로비는 전날의 승리로 인해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윤재훈의 측근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고 있었다. 서연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출근하며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도주는 양손에 커피 캐리어를 들고 직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정보 수집 스킬이 발동된 도준의 귀에는 직원들의 사소한 잡담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걸러져 들어왔고, 그 중에는 윤재훈이 오늘 밤 물류 창고에서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는 첩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준은 서연의 사무실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해맑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이 지나면 윤재훈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차가운 선고를 내렸다. 서연은 도준이 가져다 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회의실에서 보았던 도준의 눈빛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재훈이 몰락하던 그 순간 도준의 입가에 스쳤던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냉혹했고, 그것은 절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서연은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도준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장은 회사 일이 급했기에 그녀는 의심을 잠시 접어두고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으나 그녀와 도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결혼을 넘어 서로의 실체를 탐색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주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밤의 사냥을 준비했다. 시스템은 기상 악화로 인해 윤재훈 일당의 감시망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고, 도주는 이를 이용해 그들의 회합 장소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밤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서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도주는 낡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고, 그의 뒷모습은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꼿꼿하고 위험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변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도준의 그림자는 도시의 네온사인 아래서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도준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폐공장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윤재훈의 고급 세단과 험상궂은 남자들이 탄 승합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폐공장 지붕 위로 소리 없이 올라가 깨진 창문 틈으로 내부를 정찰했고 시스템의 야간 투시 기능을 통해 윤재훈이 깡패 두목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도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소형 드론을 날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을 촬영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도주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지붕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했으며 이제 곧 시작될 응징의 시간은 윤재훈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밤을 선사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도준의 실루엣을 비추었고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과도 같았다. 윤재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들이키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보다는 비릿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어제 이사회에서의 망신은 뼈아팠지만 그는 결코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기에 물리적인 압박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대포폰을 집어들고 어둠의 세계에서 악명 높은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윤서연을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잔혹했는데 서연이 퇴근하는 길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무너뜨린 뒤 스스로 경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윤재훈은 서연이 아무리 독한 여자라 해도 진짜 폭력 앞에서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서랍 속에서 서연의 동선을 파악한 보고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밤이 그녀에게는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정막만이 감도는 사무실에는 그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져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지만 보이는 것은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비친 유리창뿐이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한도준이 보낸 시시껄렁한 문자 메시지 한 통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평소라면 귀찮았을 그의 연락이 내심 기다려졌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지하 3층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습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센서 등 몇 개가 고장난 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하이힐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것을 의식하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자신의 차가 주차된 기둥 쪽으로 다가갔다. 차 문을 열려는 순간 기둥 뒤와 승합차 사이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 5명이 불쑥 튀어나와 그녀를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흉포하게 번들거리고 있어 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와 얌전히 따라오지 않으면 고운 얼굴에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협박했고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차체의 등이 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경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더니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그들 바로 옆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도준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는데 그는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고 발에는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도준은 사내들을 보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서연을 향해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스크림 녹는단 말이야 라고 외치며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듯한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댔다. 깡패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비웃었고 우두머리는 도준을 귀찮은 팔이 쫓듯 손을 휘저으며 꺼지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도준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사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집에 가자고 칭얼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무모해 보였다. 깡패 중 한 명이 짜증을 내며 도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도준은 겁에 질린 척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발이 꼬여 넘어지는 신함을 했다. 그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편의점 봉투를 허공에 던졌고 내용물인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들이 사방으로 튀며 깡패들의 시야를 가렸다. 동시에 도준의 손은 아무도 모르게 주차장 기둥에 부착된 소화전 비상벨과 조명 제어 패널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순식간에 주차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으며 비상벨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라 주저앉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을 느꼈고 귓가에는 괜찮아라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평소의 도준 목소리가 아니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도준의 망막 위에 야간 전투 모드를 활성화시켰고 어둠은 그에게 대나처럼 환한 전장이 되었다. 그는 서연을 안전한 사각지대로 밀어 넣은 뒤 몸을 낮추고 짐승처럼 움직이며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는 깡패들 사이를 누볐다. 도준의 주먹과 발은 시스템의 정밀한 계산에 따라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억눌린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겉으로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라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도망 다니는 척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깡패들이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게 유도하며 그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한 깡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도준은 우스꽝스럽게 미끄러지는 척하며 피했고 그 쇠파이프는 뒤따라오던 동료의 정강이를 강타해 팀킬을 유도하는 기막힌 상황을 연출했다. 불과 3분도 채 되지 않아 주차장의 비상등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을 때 바닥에는 5명의 사내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뒹굴고 있었다. 도준은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의 주변에는 쏟아진 아이스크림과 음료수가 난장판이 되어 있어 마치 그가 미끄러져서 난동을 부린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의심하며 천천히 일어났고 도준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 도준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춤을 췄는데 아저씨들이 다 넘어졌다고 횡설수설했다. 서연은 쓰러진 깡패들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도준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면 그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준을 부축해 일으킬 때 그의 팔 근육이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것을 느꼈고 그 찰나의 순간에 전해져 온 강한 남성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사실 그는 주차장에 들어오기 직전 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모든 타이밍을 완벽하게 조절했던 것이다. 경찰들이 도착해 깡패들을 연행하는 동안 서연은 진술을 하며 곁에 서 있는 도준을 힐끔거렸는데 그는 여전히 바보처럼 경찰관에게 아이스크림 값을 물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그의 그런 행동이 예전처럼 한심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엉뚱함 속에 자신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도준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차가운 수갑을 찬 깡패 우두머리가 끌려가며 도준을 향해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에 앉은 도주는 깨끗하게 닦은 손으로 젤리를 오물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신호 대기 중에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도주는 먹던 젤리를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며 해해 웃었다. 그녀는 도준이 정말로 바보인지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천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점이었다. 도준은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불렀지만 시스템 창에는 퀘스트 완료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스킬 잠금 해제 알림이 떠 있었고 그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윤재훈에게 경고를 보낸 셈이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윤재훈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을 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이 바보 같은 매제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전원 검거되었다는 보고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과 도준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갈았고 더 악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대화와 계획이 도준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으며 자신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도준은 집에서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을 도우며 넥타이를 매주었고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진짜 부부처럼 잘 어울려 보였다. 서연이 나가자 도준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고 그는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 아틀라스를 가동시키며 본격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서우그룹 본사에서는 서연이 당당한 모습으로 출근하여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고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강인해져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고 도준이라는 존재가 주는 묘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윤재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회의실로 들어가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한편 도준은 집에서 시스템이 제공한 비밀 계좌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그 자금의 흐름은 곧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뜬 윤재훈의 얼굴에 붉은색 X 표시를 그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부터라고. 윤서연은 며칠째 계속되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마른 세수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시중은행들로부터 돌아온 대출 거절 통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윤재훈이 금융권 인맥을 총동원하여 서우건설과 관련된 모든 신규 대출을 차단해 버린 탓에 서연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갔던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는 현실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직원들의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하청 업체들의 결제 대금 독촉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그녀는 아버지인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윤재훈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집거실 한 구석에서 레고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던 한도준은 서연의 한숨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빨간색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호출했고 눈앞에 나타난 홀로그램 화면에는 서우그룹의 자금 흐름도가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표시되고 있었다. 시스템은 현재 서연이 처한 재정적 위기가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알리며 재벌 후계자 모두의 잠금 해제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깜빡이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이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여 복잡한 인증 절차를 시작했다. 홍채 인식과 지문 스캔을 거쳐 최종적으로 음성 패턴 분석까지 통과하자 시스템은 그동안 봉인되어 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금고를 활짝 열어주었다. 그 자금은 도준이 어린 시절 집을 나오기 전 그의 친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그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 불려온 막대한 재산이었다. 그는 이 자금을 운용할 유령 투자 회사 아틀라스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자금의 출처를 완벽하게 세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준의 손가락이 가상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국경을 넘어 이동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틀라스는 실체가 없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 투자 펀드로 재탄생했다. 그는 이 펀드가 서연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마지막으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해 서연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시스템에 명령을 내렸다. 모든 준비를 마친 도준은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무너진 레고성을 다시 쌓기 시작하며 입으로 붕붕 소리를 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은 자신의 이메일함에 도착한 낯선 제목의 메일을 발견하고 의아해하며 클릭했다. 아틀라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생소한 이름의 투자사가 보낸 제안서에는 서연이 진행 중인 신도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거나 사기라고 의심했지만 첨부된 자금 증명서와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읽어내려가면서 점차 눈이 커지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제안서는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담당자와의 미팅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아틀라스라는 회사에 대해 조사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워낙 비밀리에 설립된 펀드라 인터넷 어디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만 돌아왔다. 의구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서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 대리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아틀라스의 아시아 지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대리인은 서연이 제시한 조건들을 대부분 수용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서연을 더욱 놀라게 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대리인은 한 가지 기이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최종 서명권자가 윤서연 본인이 아닌 그녀의 법적 배우자인 한도준이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대리인은 아틀라스 회장님의 개인적인 신념이 가정의 화목이며 부부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엉뚱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서연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눈앞에 놓인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민 끝에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도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도준은 만화 영화에 빠져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도준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여기 이름만 쓰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어린애 달래듯 설득했다. 도준은 맛있는 거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며 계약서를 뺏어들더니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낙서를 하듯 삐뚤빼뚤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도준이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서명을 마친 후 해맑게 웃으며 서연에게 사탕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윤재훈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배를 잡고 폭소하며 서연이 드디어 미쳐서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었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서연이 정체불명의 유령회사와 계약을 맺으려 한다며
이를 공론화하고 그녀의 판단력을 문제 삼아 망신을 줄 계획을 세웠다. 회의장에는 서우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주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윤재호는 단상에 올라 아틀라스라는 회사의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며 서연을 몰아세웠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투자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그녀의 해명은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도준이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난입하여 서연에게 도시락을 두고 갔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이 도준을 끌어내리려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긴급 속보 자막과 함께 서우건설의 법인 계좌 입금 알림창이 팝업으로 떴다. 0이 셀 수 없이 많이 찍힌 천문학적인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입금 자명은 정확히 아틀라스 인베스트먼트였고 그 금액은 서연이 요청했던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액수여서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윤재우는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임원들은 웅성거리며 서연과 도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도준은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에게 다가가 도시락 가방을 건네며 배고프면 안 된다고 칭얼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스크린을 향해 잠시 차가운 조소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재무팀장에게 입금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재무팀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자금이 확실하게 입금되었으며 이는 서우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자, 유치라고 보고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서연을 비난하던 임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윤재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도준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신함을 하며 분위기를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지만 그 춤 동작 하나하나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시스템을 통해 윤재훈의 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그가 느낄 좌절감과 공포를 즐기고 있었다. 이로써 서연은 그룹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윤재훈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게임기를 꺼내 들었다. 서연은 도준을 빤히 쳐다보며 아까 그 타이밍에 맞춰 들어온 것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도준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도준이 서명했던 계약서의 조항들이 떠올랐고 그 조건이 도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안전장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직시하려 노력했고 어쨌든 지금은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도준은 게임에 열중하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서연의 안색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도준은 서재에서 아틀라스 펀드의 다음 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시스템은 그에게 서우그룹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이는 적대적 인수 합병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었다. 도준은 이 제안을 승인하며 윤재훈이 가진 지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금융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벽에 걸린 세계지도 위에서 서울을 가리키며 이제 자신이 이 도시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임을 선언하듯 붉은 핀을 꽂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줄기는 도시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준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그 어떤 비로도 꺼트릴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잠든 침실 문을 살짝 열어보고 그녀의 평온한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침대에 몸을 뉘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서우건설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윤재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술병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돌릴 방법은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아틀라스의 배우를 끝까지 추적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유령처럼 실체가 없는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편 도주는 서연과 함께 출근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는 서연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슬쩍 잡으며 오늘 점심은 돈가스를 먹자고 졸랐고 서연은 피식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보 가면을 쓴 천재 전략가 한도준이 서 있었다. 서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들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며 참석자들의 보석과 의상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윤서연은 이 자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고른 짙은 감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입구에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도준이 서연이 직접 골라준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훤칠한 키와 완벽한 비율 덕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마치 영화배우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그 근사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연신 넥타이가 답답하다며 목을 잡아당기거나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 위에 놓인 핑거푸드의 시선을 고정한 채 침을 꼴깍 삼키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서연은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제발 오늘만은 얌전히 있어 달라고 나지막이 부탁했고 도준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윤서연 본부장의 최근 성과와 남편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서연이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의례적인 답변을 이어가는 동안 윤재훈 전무가 무리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나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며 과장된 제스처로 악수를 청했지만 서연의 귀에 대고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 될 것이라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재훈은 도준을 향해 짐승에게나 할 법한 눈빛을 보내며 턱시도가 아깝다는 둥,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둥,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지만 도준은 그저 해맑게 웃으며 형님, 오늘 넥타이가 참 예쁘네요 라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아 윤재훈의 약을 올렸다. 윤재훈은 콧방귀를 뀌며 어디 두고 보자고 중얼거린 뒤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무대 쪽으로 사라졌고 서연은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파티가 무르익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고 서연은 주요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어 도준을 잠시 혼자 두게 되었다. 도준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를 먹고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감시 모드를 가동하여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윤재훈의 하수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윤재훈이 고용한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기밀 문서를 위조하여 도준의 재킷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으려는 계획을 포착하고 붉은색 경고 마커를 띄웠다. 도준은 다가오는 보안 요원을 곁눈질로 확인하고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척하면서 요원과 부딪혔고 그 짧은 순간에 요원의 손놀림을 역이용하여 문서를 요원의 안주머니로 바꿔치게 해버렸다. 요원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윤재훈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준은 입가에 묻은 크림을 닦으며 그 어리석은 모습을 비웃었다. 잠시 후 무대 위에 오른 윤재훈은 마이크를 잡고 서우그룹의 미래에 대한 연설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이내 목소리를 낮춰 무겁고 심각한 표정으로 중대 발표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그룹 내에서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으며 범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가운데 윤재우는 손가락으로 정확히 한도준을 가리키며 산업 스파이 혐의로 그를 고발한다고 외쳤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이 도준을 포위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대 앞으로 뛰쳐나가 이건 모함이라고 소리쳤지만 윤재우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증거가 있으니 지금 당장 몸수색을 해보면 알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 보안팀장이 도준에게 다가와 거칠게 그의 재킷을 벗기려 하자 도준은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움츠리며 서연의 뒤로 숨으려 했고 서연은 그를 감싸 안으며 누구든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윤재훈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주주들은 진상을 규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기에 서연도 어쩔 수 없이 수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윤재훈은 승리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입꼬리를 실룩거렸지만 보안팀장이 도준의 주머니를 뒤졌을 때 나온 것은 구겨진 사탕 껍질과 손수건뿐이었다. 당황한 윤재훈이 직접 내려와 도준의 옷을 이잡듯 뒤졌지만 기밀 문서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부딪혔던 보안 요원의 안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 윤재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바라보았고 장내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 순간 도준은 시스템의 해킹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여 연 회장의 메인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장악했고 윤재훈이 당황하는 틈을 타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갑자기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윤재훈이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사라지고 그 대신 윤재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내역과 경쟁사, 임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의 윤재훈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돈다발을 세며 서우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윤재훈은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제어 시스템은 이미 도준의 손아귀에 있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윤재훈은 이성을 잃고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케이블을 뽑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스크린에는 그가 도준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까지 텍스트로 변환되어 송출되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스캔들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타전했고 서우그룹 주주들은 분노하며 윤재훈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야유를 퍼부었다. 서연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준을 쳐다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사탕을 까먹고 있었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지휘자가 바로 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고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으며 도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그 바보가 아니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연 회장에 들이닥쳤고 그들은 스크린에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윤재훈을 긴급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재훈은 저항하며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꺾인 채 끌려나갔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쏟아졌다. 그가 끌려가면서 도준을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을 때 도준은 아주 잠시 가면을 벗고 차갑고 오만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절대자의 시선이었고 윤재훈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말을 잃고 공포에 질린 채 끌려갔다.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도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어둠과
날카로운 지성을 목격하고 숨을 들이켰다. 소동이 마무리되고 파티는 엉망이 된 채 끝났지만 서연은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회장님과 주주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도주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졸리다며 하품을 해대고 있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의 연기에 속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차에 타자마자 서연은 운전기사에게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올리라고 지시한 뒤 도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도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우연들이 정말 당신과 무관한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밖에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긴장감을 더했다. 도주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깊고 그윽한 목소리로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품고 있었고 서연은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과 무게감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길은 따뜻하고 든든해서 서연은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감추고 있는 거대한 비밀의 실체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가 무엇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준의 시스템창에는 윤재훈의 몰락으로 인한 서우그룹의 지배 구조 변화 예측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함을 직감했다. 윤재훈은 제거되었지만 그 뒤에는 더 거대하고 교활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은 서우그룹의 혼란을 틈타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이 진정한 여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림자 속에서 더 많은 피를 묻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차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준은 다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 아침에는 팬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말해 서연을 허탈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눈을 감으면 연회장에서 보았던 도준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지키겠다는 따뜻한 목소리가 교차하며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옆방에 있는 도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가 단순한 계약 결혼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남자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한편 도준은 서재에서 아틀라스의 비밀 요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윤재훈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세부 작전을 지시하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냉철한 승부사의 모습 그 자체였고 그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가면은 반쯤 벗겨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윤재훈이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윤서연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인천항만의 폐창고 안에서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입은 거친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머리에는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으며 눈앞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윤재훈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기괴한 소음을 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발선 눈동자는 그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궁지에 몰린 짐승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윤재훈은 서연에게 다가와 이 모든 것이 너와 그 바보 같은 남편 때문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해외로 밀항하기 위한 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서연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창고 안에는 윤재훈이 고용한 듯한 험상궂은 용병 수십 명이 중무장을 한 채 서연을 감시하고 있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깨진 창틈으로 들어와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서 있던 한도준은 바닥에 떨어진 서연의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주변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붉은색 경보를 요란하게 울리며 서연의 생체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것과 그녀의 위치가 도심에서 벗어난 항만 구역임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도주는 더 이상 어수룩한 바보의 표정을 짓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세상을 멸망시킬 듯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허공에 손을 뻗어 시스템의 제한 모드를 해제했고, 봉인되어 있던 아틀라스의 최정예 타격대에게 즉각적인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기계적인 명령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도주는 드레스룸 안쪽에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을 열고 방탄 소재로 제작된 검은색 전술 슈트를 착용했으며 손목에는 시스템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찼다. 그는 차고에 있는 낡은 경차 대신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 제작된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고, 엔진은 맹수의 포효처럼 거칠게 울부짖었다. 도준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자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갔고, 시스템은 도심의 모든 신호등을 조작하여 그가 멈추지 않고 질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윤재훈이 서연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다. 밤하늘에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쏟아지는 폭우는 도준의 분노를 대변하듯 거세게 몰아치며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폐창고 안에서 서연은 공포에 떨며 윤재훈을 노려보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윤재훈은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며 도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라고 강요했고, 거부하는 서연의 뺨을 때리며 발악했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날아갔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윤재훈과 용병들은 놀라서 입구를 쳐다보았고, 연기가 걷히자 그곳에는 한도준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당당하고 위압적인 제왕의 자태였다.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재훈을 응시했고,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차가워서 창고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윤재훈은 눈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그 바보 매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용병들에게 저 녀석을 죽여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용병들이 무기를 들고 도준에게 달려들자 도준의 눈앞에는 시스템의 전투 보조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적들의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상대의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해버렸고, 그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우아하기까지 했다. 수십 명의 용병이 덤벼들었지만 도준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누비며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창고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서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남편이 보여주는 믿기 힘든 모습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도준은 쓰러진 용병들을 뒤로하고 윤재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고, 공포에 질린 윤재훈은 서연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그녀의 목에 들이대며 오지 말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도준은 멈추지 않았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않으면 다시는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 윤재훈은 도준의 기세에 눌려 손을 떨었고, 도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스템의 가속 스킬을 발동하여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윤재훈의 손목이 꺾였고 흉기는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으며 윤재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다. 도주는 쓰러진 윤재훈을 내려다보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차갑게 물었고 윤재훈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더듬거리며 물었다. 도주는 서연의 묶인 밧줄을 풀어주며 윤재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이 바로 네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아틀라스의 주인이라고 나지막이 선언했다. 그 말은 윤재훈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도주는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도준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도준은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깊은 사랑과 죄책감이 묻어나 있었다. 창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틀라스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이마와 눈빛은 낯설지만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도준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모두 연기였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가문의 암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보 연기를 해야만 했고 힘을 키우기 위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아틀라스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을 고독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도준의 뺨을 어루만지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창고 한가운데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가는 윤재훈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도준을 저주했지만 도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직 서연의 상태만을 걱정했다. 아틀라스의 요원들이 도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후 처리 보고를 했고 도준은 그들에게 짧게 지시를 내리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서연은 도준이 부하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실감했고 이제 다시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남자가 자신의 곁에 서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서연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이제 집으로 가자고 말했고 서연은 피곤함 속에서도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를 달리며 도준은 서연의 손을 한 손으로 꼭 잡고 운전했고 차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평온한 침묵이 흘렀다. 도준은 시스템 창을 통해 서우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했고 윤재훈의 지분이 전량 압류되어 서연에게 귀속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기에 내일 아침 세상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서연과 함께 당당하게 그룹을 이끌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고 그녀는 도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도착한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두 사람이 들어서자 공기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더 이상 비밀이나 거짓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준은 서연을 욕실로 들여보내고 따뜻한 물을 받아주며 세심하게 배려했고 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도준에게 다가갔고 도준은 그녀를 위해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주는 이제 바보 같은 말투도 어수룩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깊고 진지하여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에게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다고 말하며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윤재훈의 체포와 납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서우그룹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여론은 피해자인 윤서연에게 동정적이었고 그녀를 구한 의문의 영웅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다. 도주는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고 서연과 함께 현관을 나서며 기자회견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고 그의 표정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도준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도준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세상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시스템은 도준에게 최종 미션 완료 메시지를 띄우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도준에게 진정한 보상은 시스템의 점수가 아닌 바로 곁에 있는 서연이었다. 윤재훈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정의 구현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재훈은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재계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자의 비참한 말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윤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하다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퇴정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윤서연은 비로소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옆에는 말끔한 슈트 차림의 한도준이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도준은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제지하며 서연을 보호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태웠다. 서우그룹 본사로 돌아온 서연은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윤재훈이 저지른 비리를 청산하고 그룹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준비를 했다. 회의실에는 긴장한 표정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윤재훈 라인으로 분류되던 이들이 대거 숙청될 것이라는 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서연이 의장석에 앉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도준이 들어왔는데 그는 더 이상 서연의 뒤에 숨어있던 바보 남편이 아니었다. 도준은 아틀라스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음을 알리며 단상에 올랐고 그가 입을 열자 유창하고 날카로운 비즈니스 화법이 좌중을 압도했다. 임원들은 멍청하다고 무시했던 도준이 사실은 서우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거대 자본의 실소유주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도준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향후 서우그룹과 아틀라스의 협력 로드맵을 띄우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전문 경영인들조차 감탄할 정도로 치밀하고 혁신적이었다. 그는 윤재훈이 횡령한 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음을 증명했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R&D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혀 임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빛나는 도준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고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행운으로 다가왔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도준에게 다가가 앞다투어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를 떨었지만 도준은 정중하면서도 차가운 태도로 그들과 거리를 두며 공과 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오직 서연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며 수고했다는 눈빛을 보냈고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도주는 서연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로 향했는데 그곳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였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운데 도주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재벌가의 사생아로 태어나 목숨을 위협받으며 자랐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해야만 했던 처절한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얻게 된 시스템이라는 존재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는 그것을 고도의 인공지능이자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비밀 친구라고 묘사했다. 서연은 도준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에 가슴이 아려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그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도주는 이야기 끝에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1년 전 두 사람이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서연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는데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혹시 도준이 이제 모든 복수를 끝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이별을 통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다. 도준은 서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짓더니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고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서연이 놀라서 눈을 크게 뜨자 도준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이제 이런 종이 쪼가리에 얽매인 거짓된 관계는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의 심장이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 도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벨벳으로 감싸진 작은 상자를 꺼내 서연의 앞에 내밀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서연을 올려다보며 이제는 계약상의 값과 을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다고 고백했다. 도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은 서연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당신이 바로 내 세상의 중심이자 시스템이 계산해낼 수 없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뜨겁게 포옹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서우그룹은 아틀라스와의 합병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 윤서연 회장은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선정되어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한도준 부회장이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재계 최고의 파워 커플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윤재훈과 그를 따르던 부패 세력들은 모두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서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준과 함께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그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도준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교회의 한적한 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도준은 정원에서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연은 선베드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도준은 고기를 굽다가 문득 허공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앞에는 시스템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시스템은 메인 퀘스트인 진정한 사랑 찾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모든 기능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사용자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하겠다는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었다. 도주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 버튼을 눌러 시스템 창을 닫아버렸고, 이제 더 이상 기계적인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음을 확신했다. 그는 잘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담아 서연에게 다가갔고, 서연은 책을 덮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깊은 신뢰, 그리고 변치 않을 사랑이 담겨 있었다. 도주는 서연에게 다가가 가볍게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며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별장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이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말이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도준이 예전에 바보 연기를 할 때 즐겨 먹던 사탕 껍질 하나가 기념품처럼 유리병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험난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작은 매개체이자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거렸고,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액자 속에 두 사람을 비추며 축복했다. 한때는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진실보다 단단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앞날에 영원한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